광복 69년. 그러나 일본이 만들어낸 조선의 역사와 진실 사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본의 역사로 본질을 얘기하면 속단말로 말해서 졸부근성으로 나온 이 졸부들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이 철저하게 조작하고 비틀어버린 한국사. 그것은 자신들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들만의 논리에 지나지 않았다. 임나사연을 종래 일제 때부터 쭉 일본 학자들은 영상학력으로 많이 비정을 합니다. 그것은 최대한 이 임나의 영역을 넓혀서 거기를 지배했다는 걸.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 국가 사업에 버금갈 만한 재정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빼앗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또 뼛속 깊이 새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조선 역사를 될 수 있는 대로 부끄러운 역사로 만들어라. 형편없는 역사로 만들어라. 잊고 싶은 역사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자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아직까지도 역사 왜곡의 흔적은 남아있다. 여전히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미래의 대한민국에 어떤 역사를 남겨줄 수 있을까? 지난 1일 제작진은 봉천동의 한 공원을 찾았다. 이곳에 일본이 박아놓은 말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제작진에게 이 제보를 한 사람은 일제 새말뚝 제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소윤아 씨. 그의 말대로 이곳 상도공원에는 정체 모를 시멘트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이것은 양녕대군이 자주 올라 나라를 걱정했다고 하여 국사봉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인데 1940년 조선 총독부 고시로 상도공원이 되었다. 소윤아 씨는 당시에 이 시멘트 기둥이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제가 우리의 민족 정기를 흐트러뜨리기 위해 한반도 곳곳에 박아둔 쇠말뚝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설치한 것으로 주장할 뿐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30년 가까이 일제히 쇠말뚝 뽑는 일에만 매달려온 소윤아 씨. 글쎄, 땅 소유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하는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건데. 세월의 흙이 깎여 기둥의 밑동이 다 드러날 때까지 누구도 그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 기둥은 대체 언제부터 이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 땅이 이만큼 높았는데 지금 깎여 내려가가지고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이게 원래 땅 속에 있던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오래됐죠? 땅이 이만큼 깎여 내려갈 정도면. 그의 나이 41살이던 1985년. 소윤아 씨의 일제 쇠말뚝 뽑기 운동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뽑아낸 쇠말뚝이 현재까지 약 370여 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지역을 불문하고 쇠말뚝이 박혀 있었다. 쇠말뚝이 박혀 있었던 곳의 공통점을 찾자면 풍수지리학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기가 흐르는 곳이라는 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그의 주장이 단순히 추측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언제부터냐? 그래서 1894년 가토마루 장군이 백도에서 쇠말뚝을 박았다. 그것은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느냐? 야마시타 도모유키가 죽기 직전에 양심선언한 거예요. 일본의 총사령관이었던 야마시타 토모유키의 고백에 따라 쇠말뚝을 뽑기 시작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한두 사람의 만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한반도 곳곳에 박혀있는 쇠말뚝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암담하게 만들 흉물이라면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는 쇠말뚝 뽑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지간해서는 어떤 위치를 갖다 정확하게 안 남긴다고요. 그걸 정확한 위치를 갖다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놈이 또 가서 또 박을 거 아니에요. 만일 한반도에 박힌 정체불명의 쇠말뚝이 정말 일본의 계획하에 이뤄진 것이 맞다면 일본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민족의 정기를 억누르고 얻고자 했던 것. 그것은 그들이 왜곡하고 만들어낸 조선의 역사가 그대로 되풀이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 식민사관은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으로 정리된다. 한국사는 늘 중국, 몽골, 만주 그리고 일본의 지배와 영향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는 타율성론, 그리고 정체성론은 한국이 근 1000년 동안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두 가지 모두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다. 식민사관이라는 거는 식민 지배를 위해서 역사를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사실 사관이라고 좀 있어 보이게 말은 멋있게 붙이는데 역사를 이용하겠다는 뜻 이외에는 아닙니다. 당연히 식민 지배를 마땅한 종족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역사적으로 형편없는 종족이라고 몰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역사가 시작도 늦었고 주변 침략에 시달렸고 그래서 발전도 늦고 이런 논리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일본은 무려 16년간 총 35권, 24,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조선 역사를 만들어냈다. 일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관리했던 조선사 편수에는 당시 일본 최대의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다. 조선사 편수에는 한반도를 누비며 조선 사료를 수집했고 문화재 수탈과 파괴를 일삼으며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갔다.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광복 69주년을 맞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조선 총독부 사업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역사의 시간을 가능한 한 좁히고 그 다음에 강역도 가능한 한 줄이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고 잊어버리고 싶은 역사, 잊고 싶은 역사를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자기들 내부 문서에 다 써져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왜곡된 역사는 몇 가지로 압축된다. 단군조선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이며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사실이 아니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정복하고 세운 한사군은 한반도 내에 있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지배로 한국은 발전했다는 세 가지가 그것이다. 학자들이 제일 쉽게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기존에 배워왔던 논리를 고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근대에 관련된 게 대부분 근대 시대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다 일본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학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역사학도 원로들은 대개 일본 체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본에 의해 왜곡된 우리의 역사, 진실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고조선이라는 표현은 삼국유사에서 처음 나온다. 고조선은 3조선으로 나뉘는데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그것이다. 이래는 위만조선과 구별하는 의미로 고조선을 썼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단군을 신화로 치부하고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단군이 부정되어야 우리의 역사가 중국 이주자인 기자조선에서 시작될 수 있고 그것은 곧
우리 역사가 식민지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할 근거를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라져버린 우리의 역사가 고조선과 발해인 것이다. 단군조선의 실체가 그동안 인정을 안 해왔다는 거는 그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군조선, 이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일어난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청동기 문명의 시작이 이 만주 쪽에서는 늦으면은 기원전 7세기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동아시아 청동기가 15세기, 12세기에 시작했는데 뭐 그 이전에 올라가는 청동기 문명이 발견되지 않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냐. 이 논리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90년대인가부터 기원전 25세기 청동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 존재는 뭐냐 이거죠. 그 유물 중에 하나는 1935년에 발견된 만주 길림성의 고구려 각저총 고분의 벽화다. 또 한 가지는 삼국유사 이전에 이미 환인, 환웅, 단군의 제사를 지내는 삼성사가 건립됐다는 사실이다. 그뿐인가 고고하게 발굴 성과 역시 고조선 건국 시기의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청동기 시대에 성립된 국가가 고조선이기 때문에 청동기의 사용 연도는 곧 고조선의 건국 시기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기원전 2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인돌의 발견은 고조선이 신화가 아닌 역사임을 입증하고 있다. 고조선의 사람들이 묻힌 무덤 가운데 하나가 고인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요랭성 지역에 있는, 다시 말해서 요동반도에 있는 그 고인돌의 몇 군데는 서로 유물들을 비교해 보면은 BC 20세기, 다시 말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도 고인돌이 일부 축조되었다고 한국의 학자는 물론 그 중국의 학자들도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 일대에서도 고인돌이 발견되면서 고조선 사람들이 활동하던 지역이 어디까지였는지도 추측할 수가 있게 된다. 일본은 고조선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었다.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이 지워져야만 자신들의 침략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조선을 지우기 위해서는 단군을 부정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군은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가르쳐온 것이다. 고조선은 단군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조선 사람들의 건국신화가 단군신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신화를 부정한다는 건 고조선을 부정하고 한국 최초의 국가 행태를 부정하는 겁니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영역에 세웠다는 한의 행정구역이 바로 한사군. 일본에서 주장하는 한사군의 설치 여부와 위치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치한다. 중국은 고조선의 영역이 압록강 북쪽을 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일본은 이에 더해 한사군 중에 임둔, 낭랑, 진번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다가 한사군을 설치를 했다. 소위 낭랑, 현도, 진번, 임둔인데 그 지역이 어디냐? 지금 평안북도 저기 뭐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근처다. 요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한사군의 수도였던 낭랑군의 위치를 찾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중국의 갈석산이다. 동양 역사서의 근본이라 평가받는 사기에 따르면 갈석산이 있는 곳이 낭랑군이며 이곳이 바로 만리장성의 기점이라고 한다. 현재의 만리장성은 동쪽 끝 산해관부터 서쪽 끝 가요관까지 이어져 있다. 그런데 왜곡된 역사에서는 사기에서 언급한 낭랑 수성현을 황해도 북단의 수안으로 해석한다. 때문에 중국의 여러 박물관 지도들은 만리장성을 황해도까지 연장해서 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따르면 만리장성이 요동까지 이르렀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조선과 진의 국경이 곧 요동의 만리장성이라는 것이다. 당대의 중국 측 1차 사료에 의하면은 이 한사군은 거기에 있지 않았고 지금 중국의 연영성과 하북성 경계지역에 있었다. 강으로 이야기하면은
압록강이 있고 이제 서쪽으로 요하가 있고 그 다음에 계령하가 있고 그 다음에 난하가 있고 영정하가 있습니다. 이 영정하는 북동쪽으로 흐르는 강인데 대체로 난하, 영정하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한사군이라고 중국식 사서는 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것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라는 것은 단 한 건의 서류도 없습니다. 일본은 단군조선을 부정하고 한국사를 1500여 년의 짧은 역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한반도 북부는 한사군이라는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사군의 진짜 위치를 찾는 것, 그것은 곧 우리 역사를 되찾는 것과 같다. 한반도 북부를 중국이 지배했다면 남부는 일본이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직접 지배했다는 것이다. 백제 역사가 아무래도 백제 자체의 역사서가 지금 남아있지도 않고 삼국사기는 신라 위주로 쓰여진 흔적이 너무 뚜렷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일본 서기 같은 경우에는 천황 정권 위주로 왜곡된 흔적이 뚜렷한 건데 요 삼자의 조합을 잘 조합을 시켜내면은 마치 그 당시 야마토 정권이 백제보다 우위에 있어가지고 백제와 가야를 지배한 것처럼 좀 조작을 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임나는 가야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임나 지역에 속해 있는 4개의 현, 즉 사타, 모루, 상다리, 하다리를 임나사현이라고 한다. 일본의 역사서,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일본이 369년부터 562년까지 약 200년간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고 그 중심기관이 바로 임나일 본부였다고 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 본부의 또 다른 근거는 광개토 대왕리. 10여 년은 광개토 대왕 1년으로 4세기 후반이었다. 일본은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해석은 단순히 백제가 왜를 끌어들여 고구려와 싸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비문 전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부 글자를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임나일 본부서를 반박할 근거는 나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경이 40m가 넘을 정도의 큰 고분을 비롯해서 40여 기 이상의 고분이 밀집된 반남 고분군이 그것이다. 반남 고분에서 주목할 점은 매장 방법이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봉투 내에 수개 혹은 수십 개 이상의 시신을 담은 옹관이 합장되어 있는 것. 옹관의 규모도 큰 것은 길이가 3m에 무게가 0.5톤이나 나가는 것도 있었다. 약 100년 정도 전에 일제 때 당시에 이제 일본인들이 와서 한번 당시 기술로는 도굴에 가깝죠. 발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놀랄 만한 유물들이 출토가 됐었어요. 이 고분에 처음 주목한 것은 일본이었다. 그래서 1917년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고 그 안에서는 최고 지배 계급을 상징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것은 곧 이곳에 묻힌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묻혔던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의 그 세력가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분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옹관 속에 묻힌 그 세력가의 모습들 이 부장품으로 볼 수 있는요. 그런 것들을 봐서는 반남 고분이 상당히 영역뿐만 아니라 또 위상으로서도 굉장한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남 고분은 일본의 고분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고분 안에서 발견된 것은 지배 계급의 유물이니 일본에 관심이 집중됐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만일 이것이 일본 세력가의 무덤이라는 것만 밝혀지면 임나일 본부서를 뒷받침할 근거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대적인 조사 끝에 내놓은 일본의 보고서는
달랑 한 장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주 반남면의 외인의 유적이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끝내 세상에 내놓지 못했다. 일본에 야요이 시대 온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온관 사례로 봐서는 고대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와서 자리 잡고 만든 무덤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의 보고서를 보면 아마도 외인의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로부터 20년 뒤 일본은 다시 발굴 조사에 들어간다.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분에 있던 유물이 대부분 도굴되었던 것이다. 만일 일본의 주장대로 외인의 무덤이었다면 임나일 본부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중요한 단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일본은 도굴되도록 방치하면서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온관에서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조사를 하다가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다른 지역들을 또 차근차근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온관은 3세기경 영산강 유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5세기경 지배 계급의 무덤으로 발전하는데 너비가 40m 가까이 되는 대형 무덤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갑자기 나타나는 무덤 양식이 바로 전방 후원분이다. 전방 후원분 역시 일본의 무덤 양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임나일 본부설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가 반남 지역은 온관 고분의 밀집지이고 가장 위상이 높은 고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방 후원부는 이 반남 지역에서 벗어나요. 특히 지난해 나주에서 가장 오래된 전방 후원분이 발견되면서 고대 사회 연구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이전까지 확인된 전방 후원분보다 최소 50년 정도 빠른 5세기 중엽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전방 후원분이 일본 지배 계급의 무덤 양식이라는 점이다. 만약에 일본 양식의 무덤이 그대로 만약에 일본 사람이 와서 일본 당시에 이제 외인입니다. 외인이 와서 여기 묻혔다면 그 부장 유물도 역시 대부분이 외계여야 하거든요. 일본계 유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주된 그 사람의 당사자의 그 위상을 상징해주는 이 유물들은 그 고급 유물들은 백제계 유물이 상당수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추측이 가능하다. 반남 지역에서 융성하던 온관 세력은 어느 시점에서 세력이 약화가 되고 반남 주변의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되면서 반남보다 세력을 과시할 무덤 양식으로 전방 후원분을 선택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고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하지만 혹시 임나 지역을 지배하던 일본인이 묻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에 그 안에서 발굴된 유물이 대답해 주었다. 만일 일본 사람이 묻힌 것이었다면 유물 역시 일본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곳에서 나온 유물은 대부분 백제나 가야의 유물이었다. 전방 후원분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역시 그 사람의 그 위세라든가 또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은 역시 백제계 또는 여기에서 산출된 제지계의 유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고분의 모델은 등장을 하지만은 그 안에 비장자는 토착 세력이다, 지배 세력, 토착의 지배 세력이다라는 점에서 역시 임나일 본부라고 하는 점 얘기는 또 이제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다. 최근 발견된 또 다른 고분으로 순천 운평리의 고분이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역시 임나일 본부설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다. 직경 10m 남짓한 중소형 고분으로 현재 8기 정도가 확인된다. 이것이 임나일 본부설을 반박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유일한 가약의 고분이기 때문이다. 순천 운평리 고분군은 백제가 전남 동부권을 장악하기 직전인 기원 5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순천 지역 지배층 무덤이다. 한국 고대 사학계에서는 섬진강 서안의 순천, 광양, 여수 지역을 임나사연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임나사연을 영산강 유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임나사연을 종래 일제 때부터 쭉 일본 학자들은 영산강 유역으로 많이 비정을 합니다. 그것은 최대한 임나의 영역을 넓혀서 거기를 지배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넓힌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일본 역사 교과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임나일 본부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처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임나의 영역까지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서기를 근거로 한 일본의 임나사연 지도를 보면 370년 무렵에는 충청도 지역을 포함하여 한반도 남부 지역을 거의 대부분 포함한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 역사 교과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당시 임나 일본부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거의 한반도의 충청도 일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 거의 전체가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나 호남 지역에서 가야 관련 유적이나 유물은 동부권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사연 지역에서 일본기 유물은 나오지 않고 대가야계 유물만 출토됐다는 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 본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영산강 유역에는 온갖 면은 나오지만 가야와 관련된 유물은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운평리 발굴해 보니까 가야와 관련된, 특히 당시의 대표적인 가야인 대가야의 유물들이나 대가야의 어떤 묘제들, 묘 양식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운평리 고분에서는 6세기 초에 대가야 유물이 출토되었다. 금귀걸이, 마구류, 가야계 토기와 큰 칼, 옥 등 200여 점이다. 4개 현중 하나인 사타에서 일본계 유물이 아닌 대가야계 유물만 다량 출토된 것은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임나사연은 순천, 광양, 여수 등의 섬진강 서안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역 대가야와 연맹을 맺고 있던 4개 고을일 뿐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운평리 고분군이 죽어 있는 고분군이 아니고 우리 한일 관계사나 이게 남부 지역의 어떤 가야사, 임나일 본부를 이렇게 부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획기적인 고고학적인 유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해야 되겠죠. 그뿐인가? 일본의 중요 문화재 중 임무라 상경이라는 청동거울은 고대 일본에 남긴 한국의 자취가 뚜렷하게 남아있다. 또한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 목관에서는 백제와 일본의 환곡제도가 비슷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일본의 주장을 깨고 일본이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임나일 본부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서 한국과 일본 역사학자들은 지난 2010년 임나일 본부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 사학자들은 이것이 임나일 본부설의 진정한 폐기가 아니고 용어에 대한 폐기일 뿐이라고 말한다. 여전히 일본 사학계에서는 임나일 본부를 공공연한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나 일본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임나 지배설이 퇴조하고 백제나 가야와의 외교나 교역을 중시하는 설로 바뀌었으며 그 용어도 사실에 가까운 알라 외 신간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임나 일본부가 없어졌다, 양쪽에서 합의했다. 그거는 말장난이고 실제 내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아쉬운 점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작으로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나 식민지 근대화론 등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 화두는 던져둔 셈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때 소장하고 있던 우리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군마현내 공장과 공사 현장에 강제로 징용됐다가 희생된 조선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추모비가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이 조작한 역사 왜곡 식민사관. 아직도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침략 역사의 증거를 지우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석 같은 것을 일본 자체 내에서 철거하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희들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다만 먹칠하는 이런 문제는 이제 외교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노력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도 같이 비교하고 대조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죠. 결국 반환되는 데는 시간이 지나지만 필요하겠지만은 적절하게 어느 정도는 반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1월에는 중고등학교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써놓더니 이번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 정부가 발행한 간행물 일본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여전히 일본 땅이라고 명시해두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조차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왜곡된 근거와 함께 동영상을 게시해두기도 했고, 매년 2월 22일에는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기도 했다. 국제법상 영토 취득을 위해서는 주인 없는 땅이어야 하고 실효적 지배를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필수적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주장하는 일본은 이 두 가지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치밀하게 만들어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전담 부서를 작년에 설치했어. 전담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독도를 연구만 해, 전담 부서가.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 연구만 하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전담 부서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의무부에 서고 있지만 이게 약하지, 실질적으로.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침탈방동을 중단하라! 이제 이에 맞설 우리의 입장이 중요한 시점이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일본의 주장에 반박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역사관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우선 청소년들의 역사 교육부터 달라져야 한다. 바로잡힌 역사를 근간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되찾아야 한다. 세계 선진국 대국이 되려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게 역사의식과 지금 흘러가는 역사를 가르쳐줘야만이 얘네들이 창의적인 공부와 미래를 앞서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강남의 청소년 수련관. 자발적으로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임이다. 일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있어나 제대로 알고 있어나. 학교에서의 역사 수업에서 한 발 나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찾고 함께 공유한다. 풍장해서 그런 중국을 무찔러야. 이 중국 쪽에서 북한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그렇게 딱딱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서 그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부드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에게 짧지만 스스로 준비하는 토론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올바른 역사로 인해 민족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이제 제대로 눈에 보이듯이 제대로 알아야 이제 그 제대로 된 가치관, 역사 가치관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관심 없는 학생들을 관심 있게 만들려면 자꾸 얘기하고 자꾸 전달하는 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한중일 삼국의 역사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길은 우리 역사를 되찾는 것이다. 일본 역사 왜곡 이렇게 심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인터넷을 통해 하나하나 조사해감에 따라 나의 충격은 더 가중되었다. 실제로 내가 일본에 태어났다면 일본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더 이상 이렇게 왜곡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제 먼저 그런 사실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 국민의 관심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사 동아리잖아요. 많은 캠페인도 해야 되고 길거리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시를 치르는 2017년 수능부터는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다. 단순 암기 과목일 뿐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청소년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제로나마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역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과거를 알아야 현재도 알고, 그리고 미래에 고쳐나가야 될 점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배워야 할 점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지켜야 하잖아요, 우리 역사. 스페인 철학자 조지 산타나야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복되는 역사로 저주받는다고 했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인류의 경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이 앞에서 했던 그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 세대라든가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닥칠 때 그 일에 대처하는 거는 과거의 경험이 교훈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역사는 그겁니다. 역사에서 배울 수 없는 민족들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고, 또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다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역사는 과거의 학문이 아니고 미래의 학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반추하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서 거기서 힘을 얻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내일을 본다. 식민사관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이 훼손됐다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곡된 역사로 인해 우리 민족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에 있다. 더구나 물질적인 피해는 복구할 수 있지만 훼손된 정신문화는 쉽게 바로잡아지지 않는다. 끝나지 않은 역사 왜곡의 굴레를 벗어나 민족의 뿌리를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망가지고 비틀린 역사의 한 장으로 남을 것인가? 지금부터 써내려가야 할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